안녕하세요. 기계안전공학 제 14주차 14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차 강의가 되겠네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심시험과 응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구심시험은 재료가 구심 모멘트를 받았을 때 그 변형 저항이나 파단 강도를 측정해서 연성 또는 그 강도를 결정하기 위한 시험,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구심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결정하려고 하는고 하면, 자, 제일 중요한 건 뭐이겠어요? 구심에 대한 재료의 그 저항력 또는 저항 능력, 이렇게 되겠죠. 이를 결정해보자 하는 것들이 이제 구심 시험이 되겠죠. 자, 그러면 구심 시험을 할 때 전성, 연성, 그 균열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시험해서 그 가공의 적정성 여부를 결정하려고 할 건데요. 이때 관계된 수식 한 2개 정도를 간단하게 살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구심 시험은요, 어떤 시험이냐면 순수 구심이에요. 순수 구심. 자, 이제 영어로 푸어 밴딩이라고 하는데요. 이 의미는 뭐냐면, 자, 축방향 하중이 없다는 거예요. 축방향 하중이 없기 때문에 축방향으로 작용하는 인지항 응력의 합력은 뭐가 돼요? 없으니까 제로가 되겠죠. 그리고 이와 같이 구심 응력을 구심 모멘트가 작용했을 때 그 응력 상태는 이 그림을 먼저 보고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물체를 비근하게 교과서를 한번 이렇게 반듯하게 놓고 있다가 한번 굽혀보세요. 어떤 방향으로? 이와 같이 이런 모멘트 방향으로, 그러니까 위에가 오목하고 아래가 늘어나도록 한번 그렇게 작성을 해보면요, 실험을 해보면 이 위에는 무슨 응력이 작용하죠? 그렇죠. 압축 응력이 이렇게 작용할 거고요. 이 아래는 어떻게 작용하죠? 이 밖으로 인장 응력이 작용할 거예요. 그러면 압축에서 인장으로 오는 과정의 어느 위치인가는 뭐가? 축방향에 응력이 작용하지 않는 그런 면이 존재해요. 응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건 뭐죠?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를 우리는 중립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중립면과 그리고 단면이 교차하는 축, 이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중립축,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이렇게 그려질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그려지면요, 여기 어느 위치에선가 이런 면이 있겠죠. 이런 면에서는 이 소재를 구성하고 있는 이 섬유질 또는 이 소재의 어떤 층에서는 누가 인장이나 압축이 일어나지 않는데, 즉 변형이 제로인 데가 존재해요. 그러면 그놈과 이렇게 단면을 잘라보면 요놈이 교차하는 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게 뭐가 되냐면 중립축,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쵸? 일반적으로 이 축을 X축, 그리고 이 축을 Y축 하면 여기 Z축이 될 건데, Z축이 중립축이 되겠죠. 자, 그럴 때 이 구피응력은 보세요.
이게 좌표가 어디에 설정되어 있겠어요? 요 중립면에. 그러니까 이 y 값이라고 하는 거는 중립면 또는 중립축으로부터 이 방향으로 작용하면 이게 이 높이가 만약에 여기가 최대 압축이 걸리겠죠. 그럼 여기도 표현은 이렇게 해놨지만 실제로는 여기다 마이너스 값을 하나 더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굽힘 모멘트가 양으로 작용하게 되면 y 값이 최대가 되는 이 높이를 뭐라고 하자? h라고 하면 이 높이는 얼마가 되겠어요? h 바이 2가 되겠죠. 그러면 최대 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i분의 m 곱하기 2분의 1 h가 되겠죠. 그쵸? 이 아래는 뭐가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 h가 될 거니까 요거는 여기에서 이 응력의 세기는 마이너스 i분의 m에 뭐가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 h.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돼서 여기에는 요건 인장, 그쵸? 그리고 요 위에는 압축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건 그 크기만 표현했기 때문에 제가 굳이 그게 뭐죠? 부호를 쓰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이 굽힘 응력과 굽힘 모멘트 그리고 인장 응력과의 관계인데요. 얘들을 한번 살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굽힘 응력이거든요.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어디에서 다루고 있다고 그랬죠? 선형 탄성거동을 한다고 그랬어요. 선형 탄성거동. 그렇기 때문에 선형 탄성거동을 요놈이 하기 때문에 누구의 법칙이 만족되죠? 후크의 법칙이죠. 후크의 법칙. 그렇죠? 그래서 후크의 법칙에서 인장 응력은 또는 축방향의 응력은 탄성계수에다가 변형률을 곱한 이런 항등 관계가 만들어져요. 사실은요, 후크라는 사람이 1600년대 사람일 거예요. 영국 분인데 이분이 실험적으로 알았어요. 뭐를 알았냐면 내가 이와 같이 인장 응력을 가했더니 누가 변형률이 더불어 비례하더라. 이걸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비례 관계는 알았지만 항등 관계를 알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그놈이 뭔가 하고 찾아보니까 그게 바로 탄성계수였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만들어지고요. 이건 곡률 관계식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파괴역학을 또는 고체역학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결과만 갖다 놨는데요. 요 K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곡률이라고 그래요. 곡률. 자, 곡률은 무슨 의미냐면요. 굽힘이 일어날 때 얼마나 급하게 일어나느냐 하는 척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관계식을 만들어 보면, 즉 모멘트와 곡률과의 관계식을 만들어 보면 지금 제가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데요. K는 이런 값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K 값을 어디다 집어넣어요? 여기에 집어넣어서 정리를 하면 자, 이런 관계식이 만들어지거든요. 물론 이건 크기만 표현하려고 그랬으니까 제가 앞에 마이너스 값을 집어넣지를 않았어요. 그 다음 이제 우리는 뭐를 알고 싶으냐면 이 변형량과 이 변형량과 이 하중 관계인데요. 이런 그림을 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 교과서에서는요, 실제로 우리가 이게 뭐죠? 집중하중이잖아요. 집중하중.
왜냐하면 실험을 하기 때문에 집중 하중을 가하는 거예요. 요 뒤편에서 샤피 테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건데요. 실제 모든 부재는 이렇게 집중 하중만 받는 게 아니죠. 분포 하중도 받고 집중 하중도 받고 커플도 작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들 여기 n이라고 돼 있는 거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여기 보시면 이 지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를 지지하는 점에 유형이 어떤 유형이냐에 따라 그 발력 모멘트가, 그러니까 발력의 종류가 다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어디에 보시냐면, 다시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시냐면 정력학으로 한번 가보세요. 정력하게 하면 주로 우리가 5장이나 아니면 3장 정도의 어떤 책이든 여기 지점의 유형별 하중의 종류가 상세하게 도표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걸 좀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건 그 지지 형태, 지점의 유형과 그리고 유형에 따른 그 발력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되는 그런 상수들이에요. 그래서 이 식으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요 관계식을 그 하중의 종류별로, 요건 지금 딱 중간에, 요건 중간이잖아요. 중간에 작용할 때를, 그러니까 테스트를 하려니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요 거리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죠? 요럴 때 요 변형 양을 구하는 관계식을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자료역학 책 거기서 한번 더 찾아보시면 요걸 더 디벨롭 해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전단 시험인데요. 전단 시험은요, 우리가 언제죠? 순수 전단 상태, 이런 상태에서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대표적으로 토션 테스트예요. 여러분들이 순수 전단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전단력 이외에 전단 응력 이외에 다른 놈이 발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인장력이 작용한다든가 아니면 모멘트가 작용한다든가, 여기도 모멘트도 무슨 모멘트? 굽힘 모멘트. 그죠? 이런 놈들이 하나도 작용하지 않고 순수하게 전단 응력을 형성할 수 있는 하중이 뭐죠? 토르크죠. 토크. 그렇죠? 이런 일부 하중이 작용했을 때, 이때 그 전단에 대한 저항 능력을 측정하는 그런 실험들이에요. 자, 우리가 전단 시험의 중요성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요. 실제 우리가 연성 자료 같은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연성이고요. 여기에 순수한,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그 조직이, 결정 조직이 딱 하나로 돼 있는 경우들이죠. 그런 경우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이 뒤편에 좀 설명을 할 건데요. 우리가 인장 하중을 이렇게 가하게 되면요, 얘가 이렇게 이런 형태로 미끄러져요. 면이 결정면을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요 놈이 그 외부적으로 보면, 거시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미끄러지니까 이렇게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소선 변형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결정면상에서 슬립이 일어나는데요. 요 슬립에 의해서 뭐가 일어나죠? 이제 요 소송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단력에 대한 자료의 저항성을 실험할 때 이 저항성을 실험하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로도 한번 볼까요? 예, 그러면 이렇게 또 학생들이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순수 전당 상태 또는 푸어 슈어 상태죠. 푸어 슈어 상태. 자, 이 푸어 슈어 상태가 되도록 할 때 왜 횡하중, 그러니까 이 전단력만을 가할 수 있는 실험 장치를 만들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그게 그 제작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순수 전단 상태를, 그러니까 굽힘 모멘트도 작용하지 않으면서 순수 전단 상태를 만들어서 그 실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들이 뭐냐면 이 토르크를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전단력만을 가할 수 있는 실험기를 제작하기가 어렵다는 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전단 응력에 오면 이제 실험식 가까운 것들이죠. 이게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이제 여기 파괴 쪽으로 오면 최대 전단 응력 이론에서, 사실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맥시멈 시어 스트레스 시오리 또는 트레스카 크라이테리언이라고 하는데요. 요 놈이 있고, 또는 변형의 에너지 이론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이제 공칭력에 의한 게 있고, 근데 공칭력에 의한 건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요. 이제 최대 전단 응력 이론이나 아니면 누구죠? 변형 에너지 이론,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하는데요. 자, 최대 전단 응력 얘기하려면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전단 응력 이렇게 얘기하려면 슬림면이 어떻게 돼야 돼? 그 슬림면이 미끄러져야 돼요. 자, 슬림면이 미끄러져서 항복이 된다는 건데요. 그러려면 즉 슬림면이 미끄러져서 항복이 된다 이러면요, 이런 자재들은 어떤 자재이겠어요? 연성재예요. 연성재. 그래서 이 이론이 연성재에 적용을 하는데요. 재질이 최대 전단 응력 값에 도달을 했을 때 항복이 시작된다. 이제 요런 논리거든요. 그러면 최대 전단 응력은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응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주응력은 3축 응력이면 3개가 존재하겠죠. 하나는 X방향이 있을 거고, Y방향이 있을 거고, 또 뭐가 있죠? Z방향이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주응력을 표현할 때 1, 2, 3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얘들 크기가 있다고요. 얘들 크기가 있는데, 만약에 1이 이런 상태이면 크기가 이렇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경우에는 두 값의 차이가, 그러니까 가장 큰 놈, 여기 조합을 해보면 몇 개가 나오죠? 3개가 나올 거예요. 시그마 y 시그마 2가 나올 거고요. 시그마 1 시그마 3가 나올 거고요. 시그마 2 시그마 3가 나올 거예요. 이 중에서 가장 큰 놈, 맥시멈이죠. 이 값이 최대가 되는 놈, 그렇죠? 그 놈의 절반 값이 뭐에 해당한다고요? 최대 이제 그 전단 응력이 되는 거죠. 자, 이 값이 인장 강도의 2분의 1이 되는데요. 그래서 요 전단 응력이 이 항복 강도, 그러니까 최대 주응력 값과 최소 주응력 값의 차이의 반이 되면 전단이 일어나서 슬립이 일어나서 파손이 된다. 그런 이론이 뭐예요? 최대 전단 응력 이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상에 재료가 연성재만 있나요? 우리가 다루는 거는 연성재도 있지만 취성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제가 여기다 써놓은 것들은 주응력만 가지고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을 했는데요. 이거는 전단 변형의 디스토션 에너지 시오리에서 변형 에너지 이론인데요. 이건 누가 만들었는가 하면 폰 마이세스가, 폰이라는 사용과 그리고 마이세스라는 사람이 이제 이 이론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이론은 보면요, 자 여기 유효 응력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값을, 그러니까 여기 시그마 1, 2, 3는 전부 다 뭐예요?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3, 얘들은 전부 다 뭐라고 해요? 주응력이에요. 아이고 주응력. 이 주응력들의 이 값들을, 얘들을 쭉 이제 식을 유도할 필요는 없으니까 결과만 제가 여기 가져왔어요. 유도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이들 값을 집어넣었을 때 이 값들이 어디에? 이 값들이 누구보다? 이 값들이 누구라고 그랬죠? 일드 스트레스 값보다. 일드 스트레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일드 스트레스 항복 응력은 언제이죠? 단축일 때죠. 단축인 경우 항복 응력에 도달하면 얘가 파손이 생긴다. 이런 말이, 이런 이론이 변형 에너지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건 어디에? 이건 취성제, 주로 취성제인 경우에는 반드시 누구를 써야 된다? 이 전단 에너지 변형 이론을 써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있는 건 뭐냐면 이 공칭 응력인데요. 이 공칭 응력, 말 그대로 얘는 뭐냐면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노멀 스트레스예요. 이 노멀 스트레스가 단축인 경우죠. 자, 일드 값보다 크면, 일드 값에 이르면 얘는 소성 변형이 일어나니까 뭐가 돼요?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손이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럼 이놈은 누가요? X축 방향에 돼 있건 Y축 방향에 돼 있건, 그렇죠? 요건 얘들은 뭐예요? 얘들은 인장이 되겠죠. 인장이 될 거고 이놈들은 압축이 될 건데요. 그렇죠? 압축이 될 건데 하여튼간 인장이 되었든 압축이 되었든 어느 하나라도 어디에 일드 스트레스 값에 이르면 파손이 된다 하는 게 뭐예요? 공칭 이론 능력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살펴봐 보도록 할게요. 어디 갔지? 이 곡선이 이렇게 요 외곽으로 되어 있는 요 곡선이 하나가 있고요. 이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 놈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놈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요 선도 내부에 있으면 얘가 안전해요. 파손이 안 돼요. 그런데 요 선도 밖으로 벗어나면 얘는 뭐가 돼요? 이제 파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제가 결론만 써놨는데요. 자, 요 폐곡선 상 또는 그 외부의 위치, 요 곡선상에 있는 응력값이거나 그 밖에 있으면 얘네들은 뭐가 일어나요? 항복이 일어난다고요. 그리고 이 두 그림을 한번 살펴봐 주시겠어요? 자, 여기 타원으로 되어 있는 놈과 여기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 놈이 있어요.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 놈은 트레스카 시오리고요. 또는 맥시멈 소 스트레스 시오리 이렇게 얘기하고요. 요 밖으로 타원으로 되어 있는 놈이 디스토션 에너지 시오리예요. 됐나요? 근데 이제 아까 앞에서 설명할 때 연성제인 경우는 누구를 이용한다고 그랬어요? 트레스카 시오리예요. 그리고 취성제인 경우에는 디스토션 에너지 시오리를 쓴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셨던 것처럼 타원으로 되어 있는 놈이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 놈보다 요 밖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수적으로 설계를 하겠다
말을 좀 바꿔보면 보다 안정적으로 설계를 하겠다. 그러면 뭐를 쓰면 되겠어요? 이와 같이 shear stress theory, maximum shear stress theory 이 놈을 쓰면 좋아요. 근데 간혹 보면 이제 논쟁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그게 뭐 소재를 적용을 했더니 뭐 0.1mm가 모자른데거나 두께가 아주 극하게 아주 작은 그 크기만큼 두께가 모자라는 경우에는요, 보다 누구죠? 맥시멈 시어 스트레스 시오리보다 누구를 써요? 디스토션 에너지 시오리를 쓰면 그게 잘 무난하게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보면 이런 부분들이 좀 민감한 부분이기는 해요. 그리고 요 실험 데이터, 여기 실험 데이터는 뭐냐면 점점점점 이렇게 동글뱅이로 찍어 놓은 건데요. 우리가 이 두 이론을 써서 그 도출된 결과를 피팅을 한 거예요. 한 다음에 이 두 개의 선도를 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더니 여기 한번 점점점 돼 있는 놈이 어느 쪽에 많이 근접돼 있는가 보세요. 여기에 근접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다? 그래서 디스토션 에너지 시어리가 실제 보다 더 근접한 결과를 가져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오너들은 어때요? 오너들은 보다 보수적인 설계를 원하죠. 보다 안전성이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되게 그래서 우리 이쪽을 아시는 분들은 디스토션 에너지 시어리보다 맥시멈 시어 스트레스 시어리를 더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뭐를 또 하나 살펴보려고 하는가 하면 피로 파괴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피로 파괴 시험과 응력 해놨는데요. 우선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는 정화중이라는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런 물체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물체가 있을 때 여기에 하중 P를 가하겠죠. 이렇게. 그쵸? 자, 이럴 때 이 하중 P를 가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아주 서서히, 즉 관성 효과가 고려되지 않을 정도로 속도가 매우 느리게 이 하중을 이제 이렇게 증가시키는 거예요. 뭐가 일어날 때까지? 파괴가 일어날 때까지. 그런 하중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정하중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 파괴가 일어날 또는 항복이 일어나지 정하중 상태에서는 항복이 안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이 정하중 상태에서 항복이 일어나는 그런 하중보다 작은 하중, 예를 들어서 정하중이 뭐 100뉴턴, 예를 들어서 100뉴턴이었다. 항복이 일어날 때. 그런데 통상 우리가 이 정하중을 이때 항복이 일어난다고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정하중이 80뉴턴이라고 해봐요. 그럼 이때 이런 정하중 상태에서는 항복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정하중보다, 그러니까 항복이 일어날 때 필요한 정하중보다 낮은 하중을 주기성 있게 반복해서 가하면요, 이 소재가 뭐가 되냐면 파괴가 서서히 진행이 돼요. 자, 그래서 요 파괴 단면을 보면요, 두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는 이 그림을 확대해 놓은 건데요. 자, 여기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어떤 경우냐면 피로 파괴가 일어나는데요. 피로 파괴가 일어날 때 요놈이 하중이 어디에요?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주기적으로 반복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중 10뉴턴을 가했다가 0뉴턴으로 왔다가 10뉴턴을 가해졌다가 0뉴턴으로 왔다가
이런 경우는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잖아요. 단면에 뭐가 일어나가 있어요? 마찰 상태가 일어나겠죠. 움직임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피로 파괴가 일어나는 면들은 보면요, 고와요. 이렇게 단면이 곱거든요. 여기도 보면 이게 퍼티그.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피로 파괴로 인해서 단면에 이런 균열이 일어나다가 어느 시점인가 오면 이제 이 단면이 피로 파괴 때문에 감소가 됐잖아요. 그럼 나머지 이 영역들이 무슨 하중? 이 정하중을 견디지 못할 만큼 단면이 좁아진 거예요. 작아진 거예요. 말을 바꿔버리면 이 단면이 정하중을 지지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 단면보다 작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파괴가 돼요. 갑자기 파괴되는 이 면들은 거칠어요.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건 피로 파괴. 여기는 뭐예요? 정하중에 의한 급속 파괴. 자, 면을 크게 확대해서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면 이런 형태가 되는데요. 자, 여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피로 파괴는요, 파면 단면으로 판정할 수 있는데, 자, 이건 뭐죠? 상호 마찰에 의해서 영역이 좀 평탄하게 되어 있다가, 그리고 하중을 견디지 못하면 정하중이죠. 갑자기 그 파괴가 되기 때문에 거친 영역으로 되어 있다. 이제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이 소재가 연성재료 같은 경우 있잖아요. 연성재료 같은 경우는 얘가 그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이런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에서 자, 여기까지 항복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항복점. 물론 여기까지는 이게 이렇게 탄성력 영역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 항복점에 이르러서 이제 이게 더 증가가 되면 이제 네킹이 일어날 건데요. 이런 형태가 되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 네킹이 일어나는데요. 여기 오면 얘가 빨리 도달하면서 금방 거칠게 딱 깨져버려요. 파괴가 돼요. 그 단면이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고요. 취성제는 어떻게 돼요? 연성 파괴가 안 일어나잖아요. 그쵸? 연성 파괴가 안 일어나니까 뭐가 없겠어요? 이런 면들이 없겠죠. 이렇게 피로 파괴가 일어나는 면들이 없겠죠. 그쵸? 자, 그대로 이제 급속하게 파괴가 되니까 그 다음 이제 요 피로 파괴에서요 피로 한계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줄 건 요놈 이렇게 보면 이게 몇 승이에요? 예, 얘가 사이클 수가 10의 6승 100만 회예요. 그리고 요게 피로 한도를 나타내는 건데요. 자, 요놈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느냐면요. 요게 스트레스와 요게 스트레스 S, 요게 사이클 투 페일류가 일어날 때까지 반복 주기 횟수예요. 그걸 우리가 N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얘를 우리는 SN 커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SN 커브.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응력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여기 반복할 수 있는, 그렇죠? 그 주기 횟수가 또는 반복 횟수가 어떻게 돼요? 점점 커져요. 반면에 이 응력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기 이렇게 해서 보면 여기 수명이 우리가 수명을 사이클 수로 나타내거든요. 요 사이클 수가 작아져요. 즉 수명이 짧아진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보통 설계를 할 때 언제 무한 사이클로 보냐면 10의 6승이에요. 10의 6승. 여기 10의 6승에 해당하는 누구보다 요 응력보다 작아야 돼요. 자, 그렇게 설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 요 곡선지 SN 커브인데요. 자, 어느 한계라는 게 뭐이겠어요? 자, 여기서 어느 한계라고 했는데 이건 10의 6승을 얘기하겠죠.
10의 6승에 해당하는 응력, 여기 보면 뭐 360 메가파스칼 뭐 그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건 금속마다 다르고 하중 조건마다 달라요. 아무리 많이 반복 하중을 가한다고 해도 사이클 수가 몇 회? 10의 6승에 요 피로 파괴 현상이 생기지 않을 때, 그때 요 한계치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피로 한계라고 그러는데요. 그 한계가 누구이겠어요? 요 곡선상에 있는 점들이에요. 요 곡선상에 있는 요 점에 해당하는 요 점에 대응하는 응력값들이에요. 됐나요? 자, 지금 막 설명을 제가 이제 끝내는데, 여기 10의 6승 다 설명을 드렸죠. 자, 그리고 얘들은요, 그 응력이 반복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응력이 이런 상태가 된다고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시그마의 미니가 되겠죠. 여기는 뭐가 되죠? 여기는 시그마의 맥스가 될 거예요. 그쵸?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평균치니까 시그마 민이 되겠죠. 민. 여기서 시그마 m으로 표현을 했어요. 됐나요? 그럼 우리는 진폭이라고 한 거 있잖아요. 진폭은 누가 진폭이에요? 이게 진폭이잖아요. 그래서 수식으로 표현하면 맥스에서 미니를 뺀 다음에 반으로 나눠주면 그게 진폭이 되는 거잖아요. 자, 평균값은 어디이겠어요? 자, 요놈 더하기 요놈을 2분의 2로 나눠주면 이게 평균값이 되잖아요. 이해가 됐나요? 그럼 우리가 평균값을 알고 요 진폭을 알면 여기 저 평균값에다가 요 진폭을 더하면 누가 돼요? 맥시멈이 되잖아요. 반면에 미니멈은 여기잖아요. 평균값에서 누구를 빼주면 돼요? 진폭을 빼주면 되잖아요. 되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얘기여서 이제 충격 시험인데요. 이건 잠시 후에 2차 시에서 2차 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2차 시